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넘어오셨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남자입니다. 뉴류퓨전의 이윤수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지난주와 이번 주 시황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나요? 네, 월요일이니까 항상 지난주 리뷰하고 이번 주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짚고 가야겠죠. 우선 지난주는 시장이 너무 좋아한 한 주였죠. 소프트 랜딩 기대감을 다시 한번 좀 부응시켜준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PC 예상치, 그러니까 개인 소비 물가가 하회를 하고 GDP 나우, 그러니까 애틀랜타 연원에서 4분기 GDP 어떻게 나올까라고 예측하는 발표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1.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는 성장률이 5%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제 좋은 건 좋은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싶었는데 4분기 GDP 나우 예상치 보니까 이거 좀 경제가 좀 쿨다운 돼가는데 물가가 이제 떨어질 만큼 근데 또 걱정될 만한 침체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딱 괜찮은 좋을 만한 또 이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연준 인사들이죠. 이제 월러라고 대표적인 또 연준의 외파 인사가 있는데 그분이 또 이제 금리를 뭐 더 올릴 수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을 불어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이게 바로 시장의 기대감을 잘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의 첫째 주가 시작이 됐는데 주식 지금 진입을 해도 될지 산타의 랠리가 어느 정도쯤 왔을까요? 네, 이 주식 진입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주 얘기를 제가 네. 빼먹었네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 그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임금, 실업률, 그러니까 그 고용 데이터가 다 몰려 있거든요. 또 시장이 굉장히 또 고용에 민감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용을 보시면은 고용도 딱 시장이 좋아할 만큼 완전히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쿨다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서히 좀 하락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노동시장의 소프트 랜딩이 과연 이번에도 관찰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오늘 뉴스 나왔는데 이제 또 금이 또 최고 신고가를 많이 기록하지 올랐죠. 않았습니까? 제가 또 이제 원자재 덕후인데. 이렇게 또 매크로가 변동될 때는 원자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기회를 잘 포착하시면은 또 투자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이 금의 가격을 좌우하는 80%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 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이게 왜 실질 금리가 금을 가격을 좌우하냐면은 아까도 이제 헤드라인 읽으실 때 금에 대해 투자 위험성을 말하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금은 현금 흐름이 없거든요. 우리가 뭐 주식을 사면 배당이라도 나오고 하지. 채권을 사면 이자라도 주지. 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금리가 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의 가장 큰 적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금은 0%고 채권 가면 뭐 5%, 6% 이렇게 주는데 채권 사지 왜 금 사? 이렇게 되다가 이제 채권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채권보다 금이 좀 더 괜찮은 거 아닌가? 채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실질 금리에 따라서 금의 가격이 좌우가 되는데 요즘 또 이 침체 우려가 팽배하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거의 뭐 5%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진정이 됐고 그 바람을 타서 금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소위 말해 이제 QQQQ 있지 않습니까? 나스닥 ETF. 금이 QQQQ면 은은 TQQQ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면은 금의 1.5배로 움직입니다. 은이. 어떻게 보면 금의 레버리지 ETF가 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은의 좀 이제 기록적인 가격이 있거든요. 25불과 이제 30불인데 25달러를 뚫었는데 이 30달러까지는 좀 동력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26까지 가려다가 또 못 뚫고 다시 25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원자재들도 이제 산업 분석하면 구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리가 특이한 게 보통 이제 경기 침체에 이 기기가 퍼지면 이제 닥터 카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경기 불안감이 퍼지면은 구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떨어지는데 구리도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오르는 이유가 이건 수급 문제입니다. 이제 파나마랑 페루에서 아주 이 탑 10 안에 드는 거대 광산들이 지금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게 컨센서스긴 하니까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침체가 오니까 이제 구리가 많이 남아돌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거대 광산 2개가 셧다운이 되면서 그럼 내년에 구리가 부족해지는데? 라고 이렇게 수급적으로 완전히 지금 뷰가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리가 계속해서 이 수급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에너지는 원유는 이 감산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오펙이 감산을 발표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유사 감산이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거보다 더 감산하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우디도 뭐 그만큼 많이 감산 안 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감산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산을 못해서 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생산 설비가 캐파가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인 감산은 시장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는 뭐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줄곧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지금 뭐 2.7달러대를 지금 깨냐 마냐 계속 하락하냐 하면서 이 하락이 진정될 모습을 지금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원자재들 보면은 뭐 금속 빼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 인플레 또 시장의 또 이 소프트 랜딩 기대감에 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괜찮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12월의 첫째 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은 인내와 끈기다라고 하시네요. 주식 인내와 끈기를 갖고 지금 진입을 해도 좋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12월 첫째 주 여쭤보시지 않았습니까? 둘째 주에 물어봐도 사라 그러고 셋째 주에 물어봐도 사라 그럴 거고 눈을 감고 달력 아무 데나 찍어서 휴장일만 아니면 그냥 사라 그럴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이 소위 말하는 인내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론 바론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론 바론 같은 경우는 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테슬라의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81세시고 본인 이름을 딴 운용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역시 대가답게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운용자금도 50조 원을 굴리고 있고 본인 재산도 6조 원인데 이분 집이 동국대보다 크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거부고 성장주 초장기 투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1년, 5년 뭐 들고 있으면 많이 들고 있다 길게 간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뭐 기본 두 자릿수입니다. 뭐 10년, 20년, 30년씩 들고 가고요. 그래서 이분 수익률은 이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좀 빡셉니다. 보통 못해도 보통 10배, 20배, 40배 이렇게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대단한 분이고 테슬라 평단이 여기 보시겠지만 6에서 8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금 이 사진 보면 일론 머스크가 또 환하게 웃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멘토로도 좀 유명한데 이게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트위터로 좀 이 경솔한 발언을 좀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주는데 이제 이 론바로는 그때 일론 머스크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대요.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그런 식으로 조언도 하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멘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롬바론이 지금 보고 있는 최근의 시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최근? 론바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요즘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걸도 이거 3%에서 좀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론바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왜 2%라고 생각을 하냐? 인플레이션은 실제 역사에서 2%였던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 그래프는 요 표는 이제 론바론이 직접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거예요. 뭐 이제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뭐 실생활 물가들 있잖아요. 뭐 골프장 가면 캐디 비용, 뭐 이제 소고기값, 포드 머스탱 자동차 가격 이런 거 다 계산해 봤더니 실제 물가는 실제 세상에서의 이제 인플레이션은 4에서 5%더라. 그러니까 4에서 5%고 실제 또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미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명목 경제 성장률이 7%고 거기서 이제 물가를 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제 GDP 성장률은 2%가 평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평균치에 접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 4에서 5%보다 살짝 낮은 물가, 2%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경제 성장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뭐 매크로로 봤을 때 사람들이 뭐 불안하다 하지만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즘 이슈가 된 게 부채 문제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부채 문제. 이분 또 새로운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미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쵸.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싶겠지만 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결국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빌려놓고 10년 뒤에 똑같이 100만 원으로 갚는데 그 100만 원의 가치가 10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부채가 좀 경감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논리 때문에. 요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인플레이션의 또 장점까지 찾아내 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최근 또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하락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라고 주식은 인내와 끈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이 71년에 이제 내가 본인이 금융계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주식이 상승한 해가 50년 동안 2021년까지 50년 동안 34번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은 68% 주식은 성장을 한 거고 그리고 GDP 같은 경우는 33번 성장을 했다는 거죠. 66% 미국 경제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다우지수가 800이었대요. 지금은 한 35,000, 34,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거고 그리고 71년 당시 미국 GDP가 1조 달러였는데 지금은 27조 달러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10년 횡보장이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뭐 14%뭐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올라가고 막 이런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롬바론의 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롬바론의 전망과 반대되는 월가의 투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대표적으로 또 한 명의 유명한 대가죠. 레이 달리오가 이런 뷰에 항상 이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현역에서 은퇴하기 전에 한 마지막 인터뷰의 제목이 항상 상승에만 베팅하지 말아였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레이 달리오의 빅 사이클이라고 한마디로 한 나라가 이제 성장을 해서 패권국이 되고 또 쇠락하고 이런 이치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근데 한마디로 레이 달리오의 말은 이거죠. 우리가 미국 시장에 뭐 우상향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착시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삶은 뭐 길어봐야 100년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수백 년이 주기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체험하지 못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제국이 쇠락하는 시기에는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 주제라서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 역사 속의 역사적인 이치에서 봤을 때는 이런 우상향 뷰는 본인은 틀렸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롬바론 이분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반론을 하더라고요. 더 우상향 할 거다라고 그쵸? 하죠. 겨우 수백 년 가지고 나를 반박을 해? 야, 가져올 거면은 수천 년 가져와라. 아, 수천 년을. 요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서기 1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전 세계 GDP를 나타낸 겁니다. 이 그래프 보면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공룡 나오는 거 아니면 가져오지 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GDP가 이 재밌는 게 서기 1년부터 그러니까 1800년까지 산업혁명 전까지는 전 세계 인구는 5배 늘었는데 GDP는 4배밖에 증가를 안 했대요. 1800년 동안. 1800년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경제 성장이 인구는 8배 증가했는데 GDP는 10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는 구간이다. 실제로 뭐 AI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갖가지 기술 혁신들이 박차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성장 속도에 비하면은 이 성장주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본인이 항상 말하는 이런 성장주들을 사야 될 좋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장주를 사야 되는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했어요. 성장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지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기업을 롬바론은 좋게 보고 있나요, 지금? 네, 요번에 이제 롬바론이 본인 회사에 투자자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랑 외부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딱 3개의 주식을 특히 올해는 자주 밀더라고요. 하나는 테슬라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X고 마지막은 이제 피그스라고 좀 생소한 분이 계실 텐데 이 의료복 만드는 회사인데 이건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이번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 사랑을. 그렇죠. 테슬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었다. 이거는 이제 종합적인 테크 회사다. 근데 자동차 회사로서도 인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로서 인류인 이유가 테슬라가 한 대 만들 때 한 대당 대략 한 7,000달러에서 8,000달러 정도 수익을 남긴대요. 근데 앞으로 테슬라의 마진이 향상이 돼서 근미래에는 한 테슬라가 한 대당 15,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낼 거다. 근데 테슬라가 또 기가팩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 70억 달러 들여서. 근데 기가 팩토리 만들고 나서 생산량을 한 100만 대 만들 텐데, 근데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당 15,000달러 남기니까 100만 대 생산하면은 150억 달러를 번다는 거다. 70억 달러 투자해서.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ROI다. 다른 회사는 ROI가 한 20%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20% 수준도 아니고, 포드도 보면은 전기차 팔 때마다 3,600달러씩 손해를 본대요, 오히려. 근데 테슬라는 이만큼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1900년대 초에 그때 당시는 뭐 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의 매그니피선트 세븐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이 혁신을 상실한 이유가 이제 혁신을 포기하고 수익화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수익하려다 보니까 외주를 많이 줬대요, 내부 공정들을. 테슬라는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기술 개발하려고 하고, 뭐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배터리도 만들고 하다못해 이제 슈퍼컴퓨터도 만들어서 자기 학습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성장 동력을 지금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정말 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뭐 몇 년 뒤에 2,000달러가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다 론바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트럭 리스크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 이론이 많습니다만 가격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렇죠. 너무 비싸죠. 네,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미국인 타라고 만든 거거든요. 미국에서 파는 그 트럭을 정말 그 제대로 겨냥하고 만들어서. 그래서 뭐 출시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그런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이 될까요? 네,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는 론바로는 좀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전기차를 팔아서 이득을 못 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준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딜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서비스를 해주면서 수익을 좀 창출을 하거든요. 금융 서비스나 이런 거를 좀 중간에서 연결을 해주면서.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딜러들이 서비스할 구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딜러들이 전기차를 안 팔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전기차가 살짝 둔화된 모습이고, 근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로 가는 큰 흐름을 거부하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목표치가 있어요. 2030년까지 우리는 연간 2천만 대 전기차 생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천만 대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도요타네. 도요타가 1년에 한 900만 대 후반 정도 그렇죠.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 마크가 찍힌 자동차가 2천만 대 돌아다닐 필요가 있느냐? 테슬라의 영혼만 탑재한 자동차가 2천만 대 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M과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자꾸 뭐 우리가 FSD 기술 개방할 거야, 충전 시스템 네트워크도 다 공유하게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네 이제 기술 표준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자동차가 점점 컴퓨터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이제 OS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들의 이 자동차의 OS를 테슬라가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이런데, 뭐 OTA 기술이라든지 뭐 충전 시스템랑 계속해서 네트워킹 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에서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테슬라가 다 해결해 주겠다. 마치 구글 이 안드로이드 폰처럼 껍데기는 뭐 LG고 뭐 삼성일 수 있겠지만 이 뇌는 안드로이드듯이 테슬라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테슬라와 함께 이제 얼마 전에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스페이스X도 눈여겨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보다 오히려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서 저희 일반인들은 사기가 좀 힘듭니다만, 그렇죠. 론바로는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뭐 다른 후발주자도 못 들어올 정도로 해자를 만들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더라고요. 이제 바이든이 지금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 인프라를 까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한 가구당 5만 3천 달러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에 500달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5만 3천 달러 써서 한 가구당 인터넷 까느니 그냥 500달러 이게 스타링크 칩 꽂으면은 그 인터넷 할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이미 비교가 안 된다. 경쟁자도 아직도 없을 뿐더러 경쟁자가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이미 들어왔을 때는 스페이스X에 뭐 수많은 위성들이 이미 다 올라간 이유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대적인 독점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게 피그스라는 기업이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기업의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왜 좋게 보는지 이야기 이 기업 말씀해 같은 경우는 의료복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의료복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기업의 별명이 의료복계의 룰루레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료복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 거죠? 자료하면 네, 좀 늦네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피그스의 의료복입니다. 오, 이거 좀 때깔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진짜 캐주얼한 네, 느낌이에요. 운동복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기업을 만든 창업주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자기 룸메이트가 간호사였는데 간호사니까 의료복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수선해달라고 맡겼는데 그냥 수선만 해주기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핏도 잡아주고 소위 말하는 이제 좀 멋을 좀 부려봤더니 그 옷을 입고 이제 간호사가 출근을 하니까 룸메이트가 뭐 그 병원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옷도 해줘라, 내 옷도 해줘라라고 이제 이 주문이 들어오니까 이거다, 이게 바로 사업이다라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게 바로 이제 피그스입니다. 피그스는 이 장점이 우선 의료복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의료복이 왜 갑자기 성장을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애석하게도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팬데믹들이 잦아질 거라는 이제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이랑 이제 인간이랑 접점이 사라지니까 계속해서 전염병이 자주 돌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료복 시장도 계속해서 커지고, 그리고 피그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점이 고객들이 젊고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의료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젊다는 거는 앞으로 근속 연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피그스의 지금 재구매율이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속 연수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옷을 사줄 수요층들이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의료복은 보통 병원을 통해서 대량 구입하거든요. 피그스는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한테 직접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마진 없이 바로 고객이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피그스의 주가는 올해 뭐 좋지 않습니다만, 이제 롬바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이 이 주가면 기회다. 앞으로 나한테 몇십 배를 벌어다 줄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롬바론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롬바론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를 배워가면 좋을까요? 네, 롬바론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테슬라 가치 평가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이게 다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답니다. 롬바론은 이런 펀더멘탈 애널리시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관상의 송강호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경영진입니다. 경영진의 인성, 비전,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AI다. 근데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ctual Intelligence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을 판별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인공지능이 못하는 거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닷컴 버블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 여러 가지 이 기업, 닷컴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아마존이 승자가 된 이유가 제프 베조스랑 팀이 훌륭해서 승자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시대가 바뀌니까 클라우드 시장이 먼저 뛰어들어서 또 AWS라는 엄청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또 경영진들이 시대가 변할 때마다 결단을 내려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도 있게 된 건데, 그런 이제 롬바론은 그런 경영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롬바론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뭐 이제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경영진이랑 심층 깊은 면담을 하고 사람을 캐릭터를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경영자가 정말 비전 있는 좋은 사람인지 가리긴 힘들지만 대신 나쁜 사람은 멀리서 봐도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경영진은 좀 뒷조사를 해서 좋은 사람은 못 고를지언정 나쁜 사람은 좀 필터링해서 거를 필요가 있다. 요게 이제 오늘 롬바론의 교훈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알아서. 뉴스를 통해서도 있고, 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뒷조사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경영진의 그 회사의 구조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이은수 연구원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